눈발이 흩날리는 1월 초, 주피디가 세종시 외곽의 한 공원을 찾았습니다. 여느 산골과 다를 것 없던 이곳에 널찍한 광장이 생기고 홍살문과 사당도 들어섰습니다. 지자체가 이렇게 정성을 들여 성역화 사업을 한 걸 보면은 사당의 주인이 보통 인물은 아닌 것 같죠? 네. 조선 전기에 걸출한 인물 김종서 장군이 그 주인공입니다. 이 일대에는 김종서 장군 묘를 비롯해 여러 기념물이 자리 잡고 있는데요. 장군의 충절과 아들 김승규의 효성을 기리기 위해 세운 정려각, 장군의 업적을 새겨놓은 신도비 등이 있습니다. 비석 받침돌이 보통은 거북이인데 여기는 두꺼비로 돼 있어서 특이한데요. 진해 형상의 주변 지형을 다스리기 위해 두꺼비로 했다고 합니다. 신도비를 지나 돌길을 5분여 올라가니 김종서 장군 묘가 나타납니다. 옛 비석과 현대에 세운 성물들이 단정하게 놓여 있는 가운데 장군의 무덤이 눈을 맞으며 앉아 있습니다. 문득 두만강 일대 육진을 개척할 때 눈보라 속에 우뚝 서 있는 장군의 모습이 연상됩니다. 김종서는 잘 알려져 있다시피 수양대군에 의해 역적으로 죽임을 당했습니다. 온전히 시신을 수습해 장례를 치를 수 없었을 터 한쪽 다리만 찾아 이곳에 매장했다는 전설이 전해옵니다. 함경도 북방에 육진을 개척하고 큰 호랑이, 대호라는 이름으로 불렸으나 수양대군이 일으킨 정변으로 한순간에 떠난 김종서. 조선 초 그의 시간으로 여행을 떠나보겠습니다. 김종서에게는 장군이라는 호칭이 잘 어울립니다. 북방 영토를 개척한 업적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는 문신 가문에서 태어난 전형적인 문신이었습니다. 체구가 크거나 완력이 세거나 무예를 좋아하지도 않았으니 무인과는 거리가 멀었습니다. 김종서는 23살에 문과 과거급제 후 몇 군데 지방관을 역임하고 사헌부, 사간원, 의정부 등 중앙부처에서 이력을 쌓아갔습니다. 40대에는 좌승지로 세종대왕을 지근거리에서 보좌했습니다. 좋은 가문에서 태어나 이른 나이에 과거에 급제해 주요 직책을 섭렵한 전형적인 문신 엘리트 관료였습니다. 아마도 이런 코스를 밟다가 은퇴했다면 김종서는 그저 괜찮은 문신 중에 한 명으로 남았을 것입니다. 하지만 당시로는 노인축에 들어갈 만한 51살 때 그의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임무가 떨어집니다. 북방의 여진족을 평정하고 항구적인 영토를 확보하라는 명령이었습니다. 고려 때 금나라를 세워 만주와 북중국을 지배한 여진족은 몽골 제국에게 망한 후 여러 세력으로 쪼개져 만주 일대에 흩어져 살았습니다. 압록강과 두만강 일대 여진족은 조선에 복종하는 듯 하다가도 때로는 조선 마을을 습격해 약탈을 자행했습니다. 조선을 전면적으로 위협할 만한 집단은 아니었지만 늘 국경 지역을 불안케 하는 골칫덩어리였던 셈입니다. 여진족과 긴밀했던 이성계가 세상을 떠나고 태종, 세종으로 이어지면서 여진족의 습격은 더욱 심해졌습니다. 신하들은 방어선을 후퇴시키자는 의견까지 내놓았습니다. 그러나 영토를 지켜야 한다는 세종의 의지는 단호했습니다. 조상의 강토는 줄일 수 없는 것이다. 지난번에 야인들이 우리 땅을 침범해 점거한 것이 이미 많았는데 지금 또 물러 옮긴다면 이는 땅을 버리는 것이다. 급기야 세종 14년에 압록강 북방에 거주하던 여진족 부족장 이만주가 기병 400명을 이끌고 습격해 조선군과 민간인 100여 명을 살해 납치하고 가축을 약탈해 간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세종은 이때 최윤덕을 총사령관으로 삼아 15,000명의 대병력을 파병해 여진족 근거지를 소탕했습니다. 그리고 더 이상 국경을 넘보지 못하도록
압록강 유역에 새로운 군사 행정 조직을 설치했습니다. 세종은 내친 김에 두만강 일대 여진족도 평정하기로 했습니다. 세종은 이 임무를 뜻밖에도 평생 문신으로 일해온 김종서에게 맡겼습니다. 여진족을 군사적으로 평정하고 관리하면서도 남쪽에서 이주해온 백성들의 민심도 안정시키는 등 그간 방치해온 이 지역에 새로운 통치 체계를 세워야 하는 고도의 임무였기 때문입니다. 김종서는 세종의 기대대로 임무를 성공적으로 수행했습니다. 새로운 군사 행정 조직을 설립해 두만강 일대 국경선을 실질적으로 확정지은 것입니다. 세종은 북방에서 김종서가 올린 보고서를 보고 다음과 같이 치하하며 옷을 하사했습니다. 내가 북방의 일에 대하여 밤낮으로 염려하기를 마지 아니하였는데 이제 경의 그로를 보니 가히 걱정이 없겠다. 이렇게 최윤덕이 압록강 일대에, 김종서가 두만강 일대에 설치한 군과 진이 뼈대가 된 게 그 유명한 사군 육진입니다. 우리가 역사 교과서에서 익히 배웠던 사군 육진은 세종대왕이 감독하고 무신 최윤덕과 문신 김종서가 주연을 맡은 영토 수호 프로젝트였던 셈입니다. 김종서가 이 임무를 위해 함경도에 머문 기간은 8년. 51살 장년은 어느덧 노인이 되어 귀환했습니다. 그에게는 대호, 큰 호랑이라는 별명이 생겼습니다. 김종서는 북방 개척 후 세종의 절대적인 신임을 받으며 형조판서, 예조판서 등 주요 관직을 역임했습니다. 세종의 뒤를 이은 문종 역시 김종서를 우의정에 발탁했습니다. 그런데 세종의 장남 제5대왕 문종이 즉위 2년여 만에 세상을 떠나면서 정국이 갑자기 불안정해졌습니다. 문종은 숨을 거두기 전 핵심 대신들을 불러 일종의 유언, 즉 고명을 남겼는데 어린 단종을 잘 보좌해달라는 것이었습니다. 김종서도 물론 고명을 받은 대신이었습니다. 단종이 11살 어린 나이에 즉위하자 정국은 의정부 정승들인 고명 대신들이 주도했는데 특히 강직하고 적극적인 좌의정 김종서의 영향력이 절대적이었습니다. 인사를 비롯한 각종 결정 과정에서 단종은 형식적으로 결재만 하는 격이었습니다. 이런 상황을 유난히 견딜 수 없었던 사람이 있었으니 바로 야심가 수양대군입니다. 수양대군은 양녕대군을 비롯한 종친들, 한명회, 권람 같은 책사들, 그리고 장안의 무사와 장수 등을 규합해 정변을 일으켰습니다. 계유정난입니다. 이 정변에서 최우선 제거 대상은 김종서였습니다. 수양대군은 밤에 직접 수하 무사들을 데리고 김종서의 집을 찾아갔습니다. 수양이 건넨 편지를 읽으려고 고개를 숙이는 순간 무사 한 명이 김종서에게 철퇴를 휘둘렀고 그는 머리에 피를 흘리며 쓰러졌습니다. 그의 나이 71살. 북방을 호령하던 큰 호랑이 대호는 이렇게 파란만장한 삶을 마감했습니다. 같이 있던 큰아들 김승규 역시 아버지를 구하려다 죽임을 당했습니다. 김종서가 사라지자 거사는 일사천리로 진행됐습니다. 황보인, 조극관, 이양 등 주요 대신들이 그날 밤 살해되고 수양대군에 맞선 동생 안평대군도 아들과 함께 유배돼 사사되니 이제 조선은 수양대군의 손에 들어갔습니다. 이때부터 김종서는 역적으로 낙인 찍혀 오랜 세월 역사의 어둠 속에 갇혀 있어야 했습니다. 300년이 지난 영조 임금 때야 복권됐습니다. 김종서는 세종을 도와 북방을 개척하고 이후에도 몽골족이나 여진족이 준동할 때면 노구의 몸으로 군사를 이끌고 변방으로 달려갔습니다. 유학에도 밝아 고려사와 세종실록 편찬 책임을 맡는 등 말 그대로 문무를 겸비한 인물이었습니다. 김종서가 북방 개척 시기에 지은 시조입니다.
삭풍은 나무 끝에 불고 명월은 눈 속에 찬데 만리변성에 일장검 짚고 서서 긴 바람 큰 한 소리에 거칠 것이 없어라. 권력 투쟁에 휘말려 비참하게 쓰러졌지만 찬바람 부는 두만 강가에 늠름하게 서 있는 노 장군의 모습으로 그를 기억하고 싶습니다. 주피디의 역사 여행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